제5차 최고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먼저 우리 박주선 대표님 말씀 주시고 김동철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후에 중진위원님들 말씀 듣고 최고위원들 발언하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제5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설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 청와대 극단이 펼치는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서 의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이 국회의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터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안의 취지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3G로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해가지고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게 절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사전에 만나서 상의를 하고 수기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에 의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번 개헌이 그 제도적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87년 개헌 체제를 대통령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선언하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시리즈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의 교훈을 도대체 얻었는지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의 교만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이 선심성 각계의 입장을 배려한 개헌안을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어차피 개헌은 되지가 않을 텐데 6월 지방선거에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에서 이루어진 발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안을 만들어도 여야의 합의에 의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경우에는 국력이 낭비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모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이 거의 하나가 되고 또한 남북, 북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숨죽여가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불쑥 던진 개헌안 때문에 국민이 다시 갈라지고 쪼개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개헌 쇼는 우리 국회 특히나 정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업자득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중단을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로 중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은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야 대표들의 모임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을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절차를 또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까지 포함을 해서 각 당이 허심탄회하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금년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합동군사훈련은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어훈련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훈련의 규모, 기간, 병력, 전략자산 배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연습의 목표와 성과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한미 군사당국의 자율적, 독자적, 전략적 차원의 결정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존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일단은 북핵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유엔 제재 압박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먼저 제안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대화 테이블에 앉을 북한에게도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대승적 차원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하에서 결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계획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도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훈련의 성과, 한미 군사동맹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를 위한 훈련이면서도 또한 한반도의 강인한 평화로 가는 길이 되도록 여야 정 모두가 갈등의 불씨가 아닌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사hen선거구가 거의 좌절 폐지가 됐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의 거대 양당이 사hen선거구를 모두 다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사hen선거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 등 전 지역은 사hen선거구가 전멸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 세력 대 미래 개혁 세력의 대결, 또 그리고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세력의 지방권력 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저희 당은 규정을 합니다. 거대 양당은 탐욕의 카르텔의 정점으로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해서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을 하고 온갖 특권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원리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세력들입니다. 뒷걸음치는 구태 세력, 당장 할 수 없는 개혁을 저버리는 기득권 세력을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를 이뤄내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인하를 하고 헌법 불합치된 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에 전력을 할 것이고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을 중용해서 미래 세력의 참정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개헌을 끝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개헌안 발의는 국회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그래서 대단히 소모적이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 등 1+3 현안을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단위에서 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주도의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책임 총재 등 실질적 권한 분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헌을 중심으로 개헌 내용에 대해 국회 단일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개헌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세부 내용 등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총리 선출 방식을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어디에 어느 수준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반드시 국회 합의 개헌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정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GM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GM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GM 국정조사는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요. 이를 통해 정부의 GM 실사와 대책도 힘을 받고 GM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해낼 수 있으며 피해 대책 마련과 초토화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한 권력이 있습니까? 무오류의 권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도덕적이라는 자신감, 우리 권력은 선하다는 착각 속에서 부정과 비리는 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문재인 대통령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방부제와도 같습니다. 넷째,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정권의 양배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공동체적 가치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방송의 중립성을 제도화하자고 하고 집권 후에는 죄송합니다. 방송의 중립성은 거추장스럽다는 이런 내로남불식 인식에서 대한민국 30여 년 방송의 역사가 뒤틀려 왔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1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국회 주도의 개헌 단일화,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각성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달 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포장된 주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국민 혈세가 아닌 민간에서 창출돼야 합니다. 혈세를 들여 3년짜리 임시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문화, 마케팅 등 청년들이 주로 희망하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업종 및 내수 시장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해 GDP를 보면 민간 소비 비중은 47.8%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경제선진국 독일은 72.7%, 미국은 69.5%, 일본은 55.5%입니다. 민간 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내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덩달아 서비스 산업 기반도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에서 투자와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부터 7년간 국내 7대 대기업이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 수는 단 2만 명, 8.5%가 증가한 반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은 15만 명, 80.5%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한 인원이 무려 300만 명을 넘어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배에 달한다는 한 민간 연구원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최근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수가 미국은 1,200개, 일본은 1,000개가 넘으며 강력한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마크롱의 프랑스는 해외 유수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진국들은 규제 문턱을 낮추어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튼튼한 내수시장과 국내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수시장을 살리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일자리 정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에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도대체 구조개혁은 언제 시작하고 경제는 언제 살릴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감은 채 국민 혈세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임시방편의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13일입니다. 통합전당대회 벅찬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당을 떠난 지 5주 만에 당에 돌아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왜 그토록 통합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인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지도부와 중진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당을 떠나 있었지만 정말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초청을 받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네덜란드 방문을 하면서도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을 만나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이룬 통합의 명분과 가치를 당당하게 국민께 설명드리고 그 통합의 정신에 어울리는 정치적 동지들을 발굴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에 내세울 좋은 후보를 찾는 만큼 기득권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참신한 지방정부를 구축할 때 바른미래당은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6.13 선거의 승리로 우리가 대표 야당이 될 때 아직도 부패 정권 10년의 몽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인재영입위원회 활동 이후 첫째 영입 인사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차장을 우리 당에 입당시켰습니다. 지난 6번의 임기 23년간 지방자치의 시간 동안 지방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민께 낱낱이 고해줄 분을 우리 당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생하며 벌여온 부패 네트워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좋은 인재들, 보석 같은 인물들이 우리 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묶음, 저런 조합으로 하나씩 선보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입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가 우리의 삶, 우리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선보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유능함은 기본이고 모든 면에서 깨끗한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앞세우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 변혁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기준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만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게 될 것임을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싸우는 듯 공생해온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후보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얼굴로 앞장설 후보들을 발굴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재인표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먼저 자성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막장 드라마 쪽대본도 아니고 1편 반응 보고 2편, 3편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쇼통이 국가적 거사인 개헌까지 개헌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미뤄보아 문재인표 개헌안은 국회가 그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됐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3일간 나눠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헌 논의에 대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고 지방선거의 이슈로 삼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선거 술책에 불과합니다. 1년 전 촛불을 든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한 개헌의 핵심은 역대 모든 대통령을 불행한 대통령으로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입니다. 즉 권력 구조의 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표 개헌은 권력 구조의 개편이 아닌 권력 구조의 강화를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적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갈비집에 갔으면 갈비를 내와야지 밑반찬이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국민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문했지 권력구조 강화를 위한 개헌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해서 선거적 정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저는 개헌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선거 전략적 접근이고 문재인 표식 개헌안을 청와대가 내는 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을 연장을 해서 10월 달에 가서 몇 개월을 더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이제 저는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1인당 평균 1,035만 원씩 3, 4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 설문조사를 보면 구직자 75.7%가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끝나도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 계속 다닐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6.8%에 그쳤습니다. 현금 지원이 중단되면 경력도 쌓였고 돈도 받았으니 복지 좋고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입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이 정도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정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급여의 차이를 메꾼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청년 내일체험 공제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그 결과가 뻔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45.8%, 60.9%밖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벌 생각은 안 하고 쓸 생각만 하면서 땜질식 정책은 내 임기 끝나면 그만이라고 하는 먹튀 정권의 무책임한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급여와 복지, 근로환경과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문제와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풀어져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국민 혈세만 뿌려내는 먹튀 정책이 아니라 기업 활력과 혁신을 북돋워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과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교육 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우리 당의 요청을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은 이것저것 앞뒤 좌우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우리 당의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의 승부처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우려가 현실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빨리 형성하고 또 후보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군수, 광역위원, 기초의원까지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당 후사를 몸소 실천할 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출범한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수권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전에 있어서 한국군의 양민 학살 공식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대량 양민 학살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공공은 비밀입니다. 1968년 3월 베트남 하미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의 경우 희생된 135명 중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였습니다. 갓난아이까지 무참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누구도 양민 학살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고리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학살 문제를 외면한 채 위안부 문제만 온전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 국방개혁이 3월이면 이제 대략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끝날 것 같아서 정말 이거 안 짚고 나가면 역사에 죄를 지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은 항공모함이나 대형 유조선처럼 한번 방향을 잡으면 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최소 소요되는 시간이 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다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번만은 좀 방향을 잡아 좀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청와대 비서 중심의 국정운영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개혁이 장관이 의도하는 대로 전혀 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느낌을 받아요. 그야말로 국방장관이 뭔지 패싱을 당하는가 하면 무시당하고 조금 소신 있는 발언하면 경고받고 심지어는 뭐 특보라는 문정인 특보까지도 대들고 참 심각합니다. 어제 발표했죠. 연합훈련도 이제 4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두 정상회담 전에 다 끝낸답니다. 그냥 번개불에 콩태 먹듯이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이 항공모함 포함해서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치되든 안 되든 언론에 공개를 안 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규모도 축소되고 전략자산도 거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국방개혁이 저는 잘못 가거나 실패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뭐 무슨 장성을 100명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방개혁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육해공군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 군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없다고 봐요. 이런 지금 역대 정권이 개혁에 실패를 해서 공룡화되어 있습니다. 43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100조를 쏟아부어도 이거 밑빠진 독이에요, 제가 볼 때. 이래가지고는 미래전에 대비도 못하고 통일호의 위협까지도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금년 지금 개혁도
청와대에서 지금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장관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과거 정권하고 똑같은 전체를 받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분명 국가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안보라면 국방개혁에는 어떠한 사사로움이나 이념이나 집단의 권익이 끼어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MB 정권 때 보세요. 당초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7명 감축하고 있는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 그래요. 2030년까지 그 장성만 가지고 그래. 장성만. 장성이 뭔지. 이게 지금 국방의 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직을 구조조정하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문민화해서 70%를 국방부 핵심 요원들을 70%를 문민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이에요? 아니면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취약한 정부의 행태입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국방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이 어떻게 될지 저는 통일부가 더 걱정됩니다. 주변 위협이 다 강대국이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은 국방개혁 실패는 과거 군사독재와 극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저항과 반감을 바탕으로 장성수주리기 문민화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개혁을 해요. 국가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는 적재적소라는 게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직책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문민화 70%라는 목표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정말 그 국정을 운영해가는 조직을 아시는지 업무 분장이 이 국가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개헌을 민정수석이 발표합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다 그래요.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외무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이 추가돼야 되는 그건 다 없어졌어요. TV가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과의 회의 모습만 나옵니다. 총리와 장관 없어요. 그게 책임 총리제고 책임 장관제입니까? 모든 권한과 책임이 다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게 말단 조직이 안 움직이니까 화재도 나는 겁니다. 화재 나도 대비가 잘 안 돼요. 말단 조직까지 권한과 책임이 다 가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는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향후 20년, 30년의 국가의 그림을 그려가고 총리와 장관이 뛰게 만들어야죠. 우리 김동철 대표께서 그 대표 연설하실 때도 막 구석구석 다 찔러서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도대체 이걸 알아듣는지 무시해버리는 건지 이제 메아리 없는 외치기도 싫어요. 내 국방개혁이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부 각성하십시오. 국방개혁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 주실 것이 없으면 모두 공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